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삶을 설계하는 방법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정보들 주실 김혜정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주제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생애 평균 소득 대체율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해주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혜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생애 평균 소득 그리고 소득 대체율인데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평생 내가 생애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로 인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얼마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이나 다른 거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보험의 전문가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제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은퇴의 정석. 노후 대비하면은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노후 대비와 3층 보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저희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2층 보장으로 퇴직연금.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득이 발생하는 걸 조금 이동을 시켜서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제도라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개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지만 최고의 은퇴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이걸 풍요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현명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거든요. 지금 다음 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국민연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봤더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이 286만 원 기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000만 원을 벌든 500을 벌든 일단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이 286만 원이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 판정을 할 건데요. 뒤에 보시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평균 소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소득 대체율을 계산을 할 건가 봤더니 지금 보시면 이 88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거든요. 그러면 앞에 286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때는 그랬다 치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10%, 5%씩 줄면서 지금 2028년도에는 40%까지 대체율을 낮추겠다. 이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40%면은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도 286만 원에 40%면 거의 11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88년도에 70%랑 너무 차이가 갭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득 대체율도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검토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할까 했더니 대체율을 그러면 올려주지 뭐 50% 이상 인상을 하고 대신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다. 그 두 번째 대안은 소득 대체율을 그냥 유지를 하되 나이를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좀 늦춰주자. 그렇게 해서 늦게 받는 이런 것도 지금 두 번째 방안으로 나오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개혁안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를 무관하고 일단은 많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늦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거나 이렇게 좀 조건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연금을 뭐 나라가 운영을 잘못했으니 이렇게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국민연금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즉시를 하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수령 예상액을 볼 텐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편함에 이렇게 안내장을 받아보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계속 납부를 하여서 총 368개월. 368개월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무려 30년을 납입을 하고 매월 나중에 65만 7천 원을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30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길죠? 보통 연금을 가입하시면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더라도 한 10년 정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30년은 아주 긴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기에는 30년을 납입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연금을 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길게 내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 저희 부러워하잖아요. 사실은 연금에 노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공직 생활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길게 납입을 하기 때문에 받는 수령액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입사 연령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신입사원 입사 연령을 살펴봤더니 5.8세로 많아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1998년도에는 25세 정도의 나이에 신입들이 입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3년 전의 자료긴 한데요. 2020년도에 31세 정도가 돼야지만 첫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지금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를 아주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입사 연령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평균 입사 연령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그렇구나라고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20대, 30대 이런 젊은 연령층은 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 30대 만약에 첫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은퇴 시기는 예전이랑 동일하게 조건이 동일하지만 일단은 그러면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선배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이 세대들에게 꼭 은퇴 후에 노후 준비하는 시기를 빨리 준비하라고 독려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8년도에는 이렇게 70%였기 때문에 286만 원 기준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40%에서 30% 이게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금액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국민연금을 믿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아까 2층 보장으로 퇴직연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받는 건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퇴직연금이 과연 연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액 추이가 지금 단위가 지금 조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2016년도에 1.2조. 제일 클 때는 이렇게 보시면 3억이 가까이 되는 금액을 2018년도 보시면 중도 인출을 하셨거든요. 어디에 쓰셨을까요? 이 퇴직연금을 보통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치킨집을 차리시거나 아니면 자녀들 결혼 자금이나 아무튼 뭔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중도 인출 사유를 한번 봤더니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게 거의 63%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생활고, 아마 여기에 생활비는 뭐 결혼자금, 자녀들의 결혼자금도 있을 뿐더러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연금 받는 시기, 그 시기가 텀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아마 퇴직연금을 미리 중도 인출을 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 2층 보장이었던 퇴직연금도 제대로 된 그런 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희망적인 건 그러면 개인연금인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은 도대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금 가입 현황을 봤더니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연금 가입률 지금 보시면 20대는 12.8%고요. 나머지 30대랑 40대 그리고 60대에 조금 많이 치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지금 40대 이후에 고 연령층에서 연금을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요. 그 전에 젊은 층은 아예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은 그런 젊은 층의 분을 보면은 연금 저 아직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스쿠버 다이빙 가야 되고요. 뭐 취미 어떤 거 뭐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일단은 노후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레저 이런 걸 좀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들어야지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연령 말고도 소득 계층별로도 봤거든요. 소득 계층별로 봤더니 연금 가입률이 이렇게 보시면은 2천만 원, 4천만 원 소득 이하인 분들은 정말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1억 이상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8천만 원에서 1억 그 사이에 소득을 발생하시는 분들이 연금저축 가입률이 더 훨씬 높았어요. 사실은 없는 분들,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보면은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이 연금을 준비를 많이 하더라. 앞에 젊을 때 준비하면 좋지만 젊은 나이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고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연금을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되고, 아마 이런 게 악조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도 좋긴 한데 준비를 하고도 보시면 이 유지를 보시면요. 5년 차가 66%밖에 안 남아 있어요. 유지율이. 그만큼 그 전에 5년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10년으로 봤을 때는 55%예요. 그러면 반 정도 가입한 분들의 10명 중에 5분들은 준비를 했다가 또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저축의 개념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도 나이가 어릴 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소득이 적을수록 그래도 준비를 더 빨리 하시면 좋은데, 연금을 준비했던 고객도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유지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개인연금도 이렇게 노후에 준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득 크레바스라는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빙하의 그 갈라진 길에 사람이 떨어져서 하게 되면 이제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대한민국 퇴직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기사를 발췌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은퇴를 보통 50대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60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의 단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의 기간을 봤더니 지금 12년 정도, 12.5년 정도가 이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크레바스 공포라고 해요. 이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소득 크레바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재취업밖에 없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재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제활동 조사를 살펴봤더니 장래에 나는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68.1%가 됐어요. 그만큼 은퇴 후에도 나는 길게 일을 할 거다라고 희망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그 이상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건강이 허락하면 길게 노후를 준비를 못한 경우에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월 평균 임금을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이에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150만 원 미만이라도 저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일단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4대 보험료도 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20, 30만 원 내는 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도 주고 건강보험료도 내주고 4대 보험료도 내주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건강이 돌아온 것 같아. 더 젊어진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래 일을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신 분들 중에 고연령층 직업의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축산업, 어업, 시골의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직업군이었는데요. 점차 그런 직군을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순 노무 종사자이거든요. 이 고연령층의 직업이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라도 직업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셔가지고 소득을 발생하는 게 참 좋은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이 중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몸이 아픈데 몸이 불편한데 아니면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분 중에도.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맨 앞장에 노후 보장, 3층 보장으로 균형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은퇴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국민연금, 믿었던 국민연금, 예전의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국가를 탓할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문제가 있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닌 게 사회 문제상 출생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고연령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연금의 고갈이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려면 일단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은 똑같이 보험료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나의 1층 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퇴직연금도 남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퇴직연금 좋은 제도긴 한데 평균 해지율을 봤더니 90%예요. 그리고 수령 비율도 일시금으로 받는 수령 비율도 96%.
거의 보면은 퇴직연금은 연금의 기능을 상실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안타깝게도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여유롭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게 아니고 저희 3층 보장 남았잖아요. 개인연금으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죠. 개인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은퇴 후의 노후를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젊은 분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플랜을 좀 짜왔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 계단식 연금 설계예요.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입사원이 평균적으로 한 31세, 30대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30세로 잡았습니다. 30세에 처음 가입을 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만 원 가입하세요. 이러면 못 하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 부담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처음에 10만 원을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납입을 하시고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있을 건데 35세 정도 됐을 때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러면 5년 정도 남았는데 좀 여유가 또 생겼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상품을.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면 이 구간에는 사실상 2배의 연금을 준비를 하는 건데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35세, 40세에는 20만 원을 납입하게 되죠. 대신에 또 5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거를 또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60세까지 은퇴 전까지 납입을 복층으로 계속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45세에 지금 연금 개시가 이미 돼요. 그렇죠? 45세에 연금 개시가 되고 50세, 55세에도 계속 연금이 개시가 되는데 나머지 마지막 완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부리가 된 다음에 65세 이후부터는 너무 좋은 게 평생토록 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험이냐면 사실상 이렇게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사만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사나 다른 회사를 보면은 일단은 정해진 확정 기간 동안에 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까 봐. 120, 130까지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건데 확정적인 10년만 주겠다, 20년만 주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생명보험사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120살, 130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연금을 설계를 하고 어떤 상품을 참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확정적으로 보너스 지급을 해주는 표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납입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5년 동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244만 원, 253만 원, 281만 원 이게 확정적으로 나의 노후에 환급금으로 적립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 노후에 환급금이 지금 중간에 해약 환급금으로 봤을 때는 124%인데요. 다른 큰 환급률로 보면은 이렇게 2배 가까이 되는 환급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우리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에서 받지 못하는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꼭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취직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는 시점에서 연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죠.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생생한 라이프 팁 전해주신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고급 정보와 꿀팁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이도희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의 가치 계산법입니다. 보험은 수혜자가 내는 보험료가 많으면 보장도 더 넓고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겠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렸을까 네. 모르겠는데 한 달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하시나요? 그거를 이제 제가 부모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은 20만 원 내외에 아마 납부하고 계실 거예요. 20, 30대 되신 분들은.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20만 원 내는 사람의 5배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오늘 제가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요. 67세이신 여자분이신데 최근에 그 유방암 초기, 제자리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보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줄 알고 계셨는데 이게 현실은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거 상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조금 준비를 더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지금 발병이 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셨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하지만 이게 또 막상 마침한 사람이 없고 누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이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저한테 온 이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셔서 딱히 리모델링 부분은 설명드릴 게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안에 꽉 차 있어서 방송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보험료 대비 받는 금액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뭐 2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보험료라고 했을 때 5배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보장도 5배가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7세 여성분, 60세 여성분인데 가슴 유방 쪽에 이상이 생겨서 저랑 진행하는 중에, 리모델링 중에 병원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근데 유방암 연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자리암이라고. 그런데 또 이 유방암 연기고 제자리암이긴 하지만 그 유선에 너무 석회질이 많이 껴가지고 유방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진단을 받으셔서 이분이 과연 보험료는 지금 합쳐서 한 1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아마 보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굉장히 많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보험이 총 16개, 보험을 총 16개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뭐 실손 보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병력이 이 건강검진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용종 떼어낸 이력도 많고 뭐 머리 MRI 찍은 이력도 있고 굉장히 병력이 많으셔서 아마 건강체로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유병자 보험으로 뭐 무심사 OK 보험이라든지 초간편 건강보험, 착한 보험, 뭐 335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죠? 1번은 실비보험이고요. 뭐 2번부터 한 5번까지 건강보험. 요거는 이대질환, 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수술비 이런 부분으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준비를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가 지금 이대질환에 대한 보험료 1번부터 지금 6번, 7번까지 있나요? 6번까지가 운전자 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상해 쪽인데 이쪽 보험료가 34만 원이에요. 합쳐보니까. 그 다음에 7번부터 보험을 볼까요? 시니어 암보험, 올바른 암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간편암보험 이쪽은 또 한 12번까지는 다 암진단비 위주로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슈퍼암보험까지 11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암보험료만 한 달에 19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암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암보험이라는 게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입원비, 수술비, 아니면 통원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암 진단만 집중적으로 집안에 암 환자들이 좀 있으셨어가지고 위험력 가족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12번부터 치매보장보험, 간병인 치매보험, 뭐 간병비 걱정 없는 치매보험 이렇게 간병비하고 치매보험도 이 혈관 쪽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11번부터 14번까지는 보험료를 보니까 합치면 한 21만 원 정도 납부를 하세요. 그리고 치아보험 하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3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본인한테 나가는 67세 여성분인데 본인한테 나가는 보험료만 솔직히 4인 가구 보험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내는 건데 본인 혼자서 납부하는 보험료만 110만 원이 넘으시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 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본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하니까 보험료 납부에는 부담이 크게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납부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지금 갑자기 아프신 거죠. 유방암에 걸려서 연기라고는 하지만 가슴을 전체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과연 지금 이렇게 보험을 16개나 가지고 있고 보장성은 15개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딱 생각을 해보시면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이제 보험료가 112만 원이죠. 이 보험료 112만 원에 대한 전체 보상, 전체 보장 내용을 한번 화면에 띄워볼 건데요. 전체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이 5,100만 원이에요. 질병 사망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참 이분은 지금 사망 보장 보험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영리하게 잘 가입하신 건지 아니면 사망 보험금을 너무 적게 가입하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손해보험 쪽에 내가 꼭 필요한 담보를 가입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해 사망을 1억 가입해야 뭐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보험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전에 가입하는 상품을 그래도 부지런히 리모델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에 대한 큰 보험료의 부담은 그나마 많이 줄여 놓으시고 보장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암 진단비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그런데 이 암 진단비라는 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와 소외암 진단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 1억 4천만 원은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예요. 그래서 위나 간이나 폐나 뭐 대장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는 1억 4천만 원이 있으세요. 하지만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는 2,100만 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방암 1기, 유방암 0기이고 제자리암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유사암 진단비겠죠. 유사암 진단비 2,100만 원. 그 다음에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이런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담보들도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암 통원비도 55만 원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뇌혈관 진단비도 있으시고 심혈관 진단비도 뭐 간병인 지원 이런 모든 담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치매에 대한 담보, 치매에 대한 담보도 가족력이 치매가 걸리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67세 여성분인데.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진단비, 그다음에 경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경증 진단비 예전에 1,000만 원까지 가입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도 몇 건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치매 진단 생활비, CDR 저소 3점 이상 되면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는 이런 담보도 가입을 하셨고요. 질병에 대한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각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수술비도 각각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하셨고 상해 수술비, 실손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있으시고요. 근데 질병 수술비에서 이 유방 그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 이 유방 절제술을 하는 걸 100%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술을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하면 실손 의료비가 다 포함될 수 있게 이상 없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끔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연기지만 어쨌든 유방암에 걸려서 가슴을 전 절제술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보장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봐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분이 최근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최근에 가입한 6개월 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6개월 전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유방 절제술을 하고 보건술을 하는데 가장 100% 확신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이 상품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진단비는 없으시죠. 이 보장 내용에 보면 진단비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많으셔서 아무래도 수술비나 치료비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표적항암 치료비나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이런 것들은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항암 치료를 하든 다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담보하고 세기조절, 양성자, 면역항암 치료비까지 이렇게 넣으시고 다빈치 로봇 수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술 받으실 때마다 3,000만 원씩 그다음에 유방 절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분한테는 유방 절제술, 유방 보건술을 할 때마다 각각 100만 원씩. 그다음에 여성질환 수술비에서도 여성질환 수술비라는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비이겠죠. 이런 거에 대한 수술비도 100만 원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암통원 치료비. 암통원 치료비도 일반 암통원 치료비는 55만 원이지만 유사암 통원 치료비는 여기에서 50% 절반이거든요.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를 가지고 계셔요. 이분이 60세 여성분이. 지금은 요거는 지금 6개월 전에 보장 내용인데요. 지금은 암통원 치료비도 6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도 금액이 좀 상향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화면에서 이거를 일부러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에 암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암보험. 그래서 암보험은 필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진단비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일반암 진단비하고 유사암 진단비의 비율을 좀 따져보세요. 내가 과연 유사암 진단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을 진단을 딱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은 제가 딱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는 없는 단계예요. 지금 진단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수술도 앞두고 있으셔가지고 이 상품을 손을 댈 수는 없어요. 이 전체적인 보장 내용을. 하지만 이분을 손 댈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건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나는 암에 걸려서 걱정 없어. 다 치료할 수 있고 진단비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모두 다 검사를 딱 했을 때 일반암이라고, 모두 다 검사를 딱 했을 때 내가 고위감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사암에 걸려도 유방절제술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험 시장에는. 잊지 마시고 뭔가를 리모델링 받고 준비를 더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준비해 가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 보장 내역도 하나하나 살펴주셨는데요. 주변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무턱대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까지 가입하기보다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거고 또 어떤 보장 내역이 있는지까지 들여다보시는 습관을 또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슬기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 스피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자, 방문을 세게 닫다가 유리문이 좀 깨져서 팔 부위가 찢어지셨대요. 단순 봉합술을 하셨는데 이제 상해 수술비에서 나올 줄을 알고 청구를 하셨는데 지급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안 주면 어떤 경우에 상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보험을 가입한 후에 보험금 지급이 될 때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텐데요. 일단 봉합수술에는 그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봉합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변형 절제술이 있고요. 근조직 수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자님께서는 단순 봉합술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자면 그 생체의 절단 또는 절제를 통해서 조직을 가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근데 단순 봉합술은요, 그 피부에 단순하게 봉합만 하는 부분이라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단 그 봉합하기 전에 오염된 조직을 제거, 그러니까 절단 또는 절제를 해서 그 다음에 봉합을 하는 변형 절제술을 동반한 수술은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단순 봉합술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변형 절제술을 동반한 수술비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봉합술도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해 수술비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큰 병은 없지만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동안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셨는데 가입할 때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금방 가기 쉬우니까 이렇게 병원에 자주 다녀서 보험금 청구도 굉장히 하기 편해졌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 모바일로 어플을 깔면 바로바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험금 청구 이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 청구력이 굉장히 많아지면 보험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뭔가 준비할 때 굉장히 태클이 많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신 분인 것 같은데 큰 질병이 없다고 하신 거 보면 크게 뭐 암이나 이대 질환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는
요즘에 제가 유병자에 대한 기준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보험금 청구한 이력만 있으면 유병자라고 명명이 딱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심사 넣어서 이것도 승낙 받으려면은 부담보 떨어지거나 보험료 할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유병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고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아니면 머리에 MRI를 찍거나 치매 증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그 증상만 없으시면 어떤 보험도 충분히 원할 수 있을 만큼 아마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건이 살짝 다를 뿐이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주변에 설계사님이나 전문가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한테 조건에 딱 맞는 걸로 준비를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을 잘 살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실 때 25살 때 사무직이셨고 30세 때 결혼 후에 주부로 계시다가 지금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의 주방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상해 후유장애 진단금 청구를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직업고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3에서 100%까지 후유장애 감액까지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타당한 건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보험금 지급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감액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서운하실 겁니다. 근데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그 손해보험회사는요, 그 직업 고지의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세요. 직업의 등급은 그 상해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3등급까지 나뉘어집니다. 이 업종을 변경이 되고 직업의 고지를 안 하시고 보험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보험료 증액 또는 보험사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도 하고 또 해당되는 담보의 특약을 또 삭제까지 하게 됩니다. 또 보험료 추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직업이 변경이 될 때에는 보험사 측으로 그 직업 변경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기회에 직업고지 의무까지 잘 숙지를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어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취직이 늦어지고 은퇴가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계단식 연금 설계로 안전한 노후 대비가 필수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